금리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보험을 해지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험 중도 해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다다를 때까지 집값 하락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험 사료의 전환 시점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분기로 예측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유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고금리 여파에 부진한 증시 그리고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유통업계에선 다가오는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미리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얼리버드 소비자가 늘면서 유통가도 이에 발맞춰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장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도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길어진 여파에 가계 여유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미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25%로 1년 3개월 새 무섭게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이 기간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은 37조 원이나 넘게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 팍팍한 살림살이는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월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액은 올해 9월 2조 6천억 원에서 내년 말 6조 6천억 원으로 가구당 연 330만 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자 가계 형편을 생각해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 23개 생명보험사가 고객에 지급한 해지 환급금은 24조 3,309억 원, 1년 전보다 23% 늘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 해약할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으로 최근 3개월 새 76%가 급증했습니다. 고금리 시기에 빚을 갚기 힘든 한계 가구를 중심해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 해지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 금리 상승 등으로 해지환급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간 대출 등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해지환급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계 경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에 크게 못 미치는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부로서도 고금리 쇼크로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보험 해지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후 대비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도 가성비 트렌드가 떠오르며 편의점 관련주가 몸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우려에도 편의점 업종의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이어진 하락장에도 편의점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CU 운영사 BGF 리테일은 지난주 대비 4.6% 오른 20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GS 리테일은 1.5%, 롯데지주 1.7%, 이마트는 13% 상승했습니다.
국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6.5로 지난 9월 이후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시장 포화 논란에도 올해 10월 기준 편의점 매출은 전년 대비 11.2% 증가했고 점포수는 8% 증가한 45,501개로 집계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편의점 4사의 월 평균 도시락 매출 증가율이 28%에 달했고 자체 브랜드 상품도 매출이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4분기 BGF 리테일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 GS 리테일은 1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목표 주가도 20에서 30%가량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2013년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이마트24는 올해 매출액 2조 원 달성과 함께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유통 내에서 편의점 산업의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은경 삼성증권연구원은 편의점업은 코로나19 리오프닝과 물가 상승으로 앞으로 더욱 부각될 가성비 소비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높은 단가의 가정 간편식, 주류를 중심으로 상품을 개편하는 등 내년에도 영업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현상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돼 거래는 올해보다 늘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올해 주택시장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금리 인상이 진정되기 전까진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제가 봐서는 집값 하락 속도는 지금과 같은 빠른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종대 원장은 내년에도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락폭은 올해 하반기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거래량도 올해보단 39%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전쟁과 고금리이기 때문에 전쟁 종식,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분기부터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 가격 전환이 있기 전까진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아파트 가격은 5%, 수도권 아파트는 4.5%, 서울 아파트는 4%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거래 절벽은 내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주택 거래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인 54만 호 수준에 그치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소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급락세가 꺾이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가 회복돼 올해보다 39% 오른 75만 호가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창립제 68주년 기념식과 비전 2030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공회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회계산업이 견인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비전 2030을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 투명성으로 선포하고 이를 표현한 새로운 CI를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CI는 한공회의 공인회계사가 신뢰를 부여하는 과정을 V 표시로 형상화했고 이니셜 K와 이를 반전시킨 형태의 A 글꼴 양끝을 대칭시켜 상승과 도약의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성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고품격과 권위를 상징하는 검정색을 주요 색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창립 68주년을 기념해 한공회는 지난 6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며 다가올 10년은 변화와 혁신의 시기로 회계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통을 통한 상생과 미래 세대를 위한 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유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금투세를 준비하는 증권사부터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는 투자자들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금투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를 통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 뭐 이런 뜻 같기는 한데 금투세에 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천만 원 이상이 넘는 양도 차익을 내면 2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앞으로 약 3주 뒤인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그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물었는데요. 금투법이 시행되게 되면요. 대주주 이외에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 인원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 원 정도 수준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던 게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주식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즉 미국 긴축 기조의 고금리 여파까지 부진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투자자들은 일단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고금리로 주식시장이 부진한 데 더해 이제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거액의 돈을 움직이는 투자자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수가 주식시장을 또 떠나게 되고 그 여파가 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해 금투세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차별 논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양도세, 비과세 조치에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까지 누린다며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2020년 여야가 이 금투세 도입을 합의했을 때 이 당시만 해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공고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논리는 무엇인가요? 네, 돈을 버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조세 형평 원칙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도입이 거래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는 자본이득세로 가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세를 우리나라처럼 높게 가져가는 나라는 많지 않기 때문에 도입의 가장 큰 취지는 사실은 거래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가는 거거든요. 거래 비용을 크게 줄임으로써 시장의 그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한다라는 게 이제. 네, 마저 설명을 드리면요. 금투세 도입을 통해서 증권 거래세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2020년 합의안에 따르면요. 금투세 도입으로 0.23%인 증권 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며 금투세 유예와 증권 거래세율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권업계 반발도 심하잖아요. 증권업계에서도 2년 유예하자 뭐 이런 공동 성명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증권업계 반응 어떻습니까? 네, 바로 어제였죠. 증권업계도 2년을 유예하자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직접 증권사를 정해 기본 공제를 신청하고 해당 증권사에서 나오는 수익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자체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날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 여부를 촉구하는 금융투자업계 공동성명서를 내고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 합의에 나서는 가운데 금투세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에 금투세 이슈가 매몰돼서는 안 되겠죠. 증권사 그리고 투자자들까지 빠른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도 희망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월 단위 연장 근로 도입 등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광급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복합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 과제 5건을 논의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현장 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등 16건의 과제에 대한 입법 추진 경과를 공유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업 신계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설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백화점과 마트가 명절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유통가는 명절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앞당겨 빨라진 설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통업계가 예년보다 빠른 설에 맞춰 명절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예약 판매 기간 한우와 굴비, 건강식품 등 240여 종의 선물 세트를 선보입니다. 롯데백화점도 오늘부터 설 선물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코로나19와 독감 등으로 인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건강기능식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같은 날 설 선물 사전 예약을 실시한 신세계백화점은 프리미엄 선물 세트와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등 이색 과일 세트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실시합니다.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기간은 42일로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올해 추석과 동일합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설 선물 사전 예약을 이용하면 확실히 이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할 것이라며 비용 부담은 적고 실용성은 높은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 조금 더 가성비 있는 다양한 상품 종류로 선물 세트를 이렇게 확대했다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미리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얼리버드 소비자가 늘면서 유통가도 이에 발맞춰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네, 제27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집트에서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강력한 논제는 기후재앙을 겪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7차 당사국 총회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방기성 센터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총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주요국에서 불참을 좀 하면서 총회 시작부터 좀 순탄치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 뭐 당사국 총회 그 목표라는 것이 이제 탄소를 좀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으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하자는 것으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엔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총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세계 3대 탄소 배출국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 정상이 불참을 했고요. 10대 배출국 가운데서 러시아, 일본,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이란 정상도 참석을 안 했죠. 참석한 정상은 독일 총리, 영국 총리와 함께 늦긴 했지만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당사국 총회 이전부터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던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개사에서 우리는 기후지구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 페달까지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젠 인류는 협력할지 멸종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연대로 극복하든지 집단 자살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전 세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를 했습니다. 네, 주요국들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번에 많은 국제기구들이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긴급한 기후변화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좀 다뤘다고 합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주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나요? 이번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주요 주제는 6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기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조치인데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을 하고 미래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적응 솔루션을 갖다 토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기후금융으로서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각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기후기술로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후기술에는 재생가능 에너지라든가 조기경보 시스템 혹은 장비 사용을 한 소프트 기후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관한 협력을 나누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토지 이용입니다. 토지 사용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들에 대한 협력이죠. 다섯 번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으로서 배출을 줄이는 경감 노력과 함께 산림보호라든가 탄소 이용 및 포집 기술 등에 관한 협력을 말하고요. 여섯 번째가 해양으로 해양환경 파괴를 줄이고 해양 생태계 보존에 관한 협력을 하자는 그런 얘기죠. 네, 주요 의제는 6개였습니다. 그런데 저개발 국가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당사국 총회 첫날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보상이 주 의제로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이야기가 됐나요? 이번에 당사국 총회가 열리기 전서부터 저개발 국가들이 아주 강력하게 여기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헌터 군소도서 국가연합 부의장은 총회 첫날에 강력하게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작은 섬나라 등 저개발국이 오랫동안 선진국의 요구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이슈로 다뤄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개최지가 아프리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건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탄소 감축 또 기후 적응 바로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중에서 보상은 적응 분야에서만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개발국들은 이 두 축과 별개로 자신의 나라들의 기후저항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주요 논제였다면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이 기후변화를 야기한 선진국들이 어떤 손실과 보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오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 국가 간의 손실과 보상에 관한 개념 차이가 또 조금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라든가 혹은 기후변화 취약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보상 혹은 지원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계속 내놓고는 있어요. 그런데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대출, 이건 대출이거든요. 이자가 낮은 이런 가능성 큰 지원에 거부감을 이번에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니들이 우리를 돕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보상, 의무에 따라 책임진다는 자세를 요구한 겁니다. 사실 저런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를 돕는 재정 지원들은 대개 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의 클라이밋 홈 뉴스에 따르면 공정한 에너지 전환 계획의 3%만이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게 한 시장금리 이하의 대출이라든가 혹은 보증 등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처럼 선진국들은 적응의 범주 안에서 손실과 피해를 지금까지 다뤄왔는데 만약에 저개발국이 겪는 자연재해가 선진국 때문이라고 공식화를 해버리면 추후에 각종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원래는 18일에 끝나게 돼 있었던 총회가 이틀 연장되면서 20일에야 극적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이 일단 명문화는 됐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합의에는 올해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 기후변화 장관의 역할이 아주 컸는데요. 그런 모든 저개발 국가를 하나로 응집시켜 명문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만 앞으로 이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지 또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있거든요. 최종 합의문 초안에는 기금의 연내 출범 및 세부 사항들 논의하기 위한 임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내년 11월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임시위원회가 어떤 국가가 기금 재원 마련에 참여할 것인가를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네, 일단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손실과 보상과 관련돼서 명문화가 좀 됐다라는 부분은 다행입니다만은 이게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선진국 관련해서 자금, 기금을 또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센터장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